본 면담은 2024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서구의 뿌리 목재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최하고 인천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4년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림목재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이경호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김혜경입니다. 그럼 1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이렇게 또 반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경호라고 하고요. 1950년 1월 13일 생입니다. 음력이신가요? 예, 음력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뀌지 않고 호족상 아니면 실제 나이 다 똑같으신가요?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럼 태어나신 곳은 어디신가요? 태어난 곳이라면 황희도입니다. 태어난 곳은. 해서 전쟁이 나서 부모님 등에 업혀서 백령도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인천에 정착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난을 언제 내려오셨을까요? 그 정확한 시점은 본인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아버님 먼저 가 계시고, 어머니가 이제 저를 등에 업고, 밤에 배를 건너는 걸로 이렇게 얘기 듣고 있고, 또 어머니가 애석하게도 작년에 98세로 돌아가셨는데, 육성으로 녹음을 좀 다 해놨습니다. 나중에라도 기록을 좀 남기기 위해서. 아직 정리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어렸을 때라 저는 기억이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전쟁이 나자마자 내려오셨을 가능성이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아버님은 평양으로 알고 있고, 어머님이 이 장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해도요. 예, 황해도 장현. 예. 그러면은 부모님께서는 그 선생님을 몇 살에 낳으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50년 1호생이니까 네. 6월 25일 6.25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까는 그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그거 되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럼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제 제재소에서 그 기술자로 톱을 가는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톱을 가는 역할이요. 예. 그 제재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님께서요. 예. 그러면은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실까요?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예, 그렇게 해서 예. 일남 일녀시고요. 예. 아, 오빠 되시고요. 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앞서 말씀하셨을 때 그 피난 내려오시고 남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인천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인천 어디에 정착을 하셨나요? 이제 수복이 되면서 이제 아마 난민촌이라고 하는 그런 데 묵었다고 하시는데, 원하는 지역으로 가도록 그렇게 정부 측에서 발표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도 목적지는 이제 바닷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인천을 택하지 않으셨는데, 먼저 와 계시고 이제 어머니들을 데리고 올라온 걸로. 그렇게. 아버님 먼저 올라오셔서 기반을 잡으시면서 이제 제가 뒤따라 올라오고. 어머니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올라오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천 오신 게 어디였어요? 그게, 그땐 집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고향분들끼리 연락이 되고, 근데 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경에 어디서 만나자 해서, 지금 쌍굴다리라는데, 용현동이요? 아니죠.
그 어떻게 표현하지? 헌책방 있는 그쪽. 배다리. 배다리. 예. 배다리에서 만나 뵀답니다. 아버님의 친구분은. 그래서 연결해서 연결되고, 그때는 뭐 숙소를 그 이후에 이제 정했는데, 그때는 전동에서 잠시간 아시는 분의 뒷편에서 생활하다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이사를 많이 다녔죠.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 당시엔 다 모두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정착을 하신 곳이 어딜까요? 국민학교 때 다르고 이제 중학교 때 다르고 대학교 때 다르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지금에 다 인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본적은 송월동이고 지금 사는 곳은 이제 송도 신도시고요. 그동안에 여러 군데를 이사 다녔습니다. 그럼 국민학교 때는 어디 사셨어요? 국민학교 때는 송월동에 살다가 동인선 뒤쪽으로 화평동이죠. 여러 대 많이 이사 다녔습니다. 그 당시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집의 형태는 별로 없고 뭐 이제 송월동 얘기를 하면 같이 피난 나오신 분하고 한 칸방씩 해서 벽을 열면 옆집 안방이고 뭐 그렇게 집이 구성이 됐고 저는 이제 1층에는 부모님 단칸방이니까 이제 2층에 직각으로 올라가서 다다미에서 이렇게 자고 그랬죠. 국민학교 때는. 그러셨어요. 그 이후 숭이동도 이사를 갔고 그다음에 이제 간석동에 이제 제수를 차리면서 저는 군대를 이제 자원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간석동에 제재소를 세울 때는 그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간석동 세울 때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라 2학년 때 그러니까 그걸 지으면서 좀 어려워하셔서 뭐 등록금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건 부모님 얘기 듣고서 논산으로 자원을 해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도 그 연세인데 대단하잖아요. 대학교도 다니시고. 글쎄요, 그 당시에 뭐 저는 인후고등학교 축현국민학교 나왔고 인천고등학교 나왔는데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상업반이 있고 취직반이 1, 2반, 3, 4, 5, 6반은 문과, 이과 해서 다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과가 형성이 됐고 대부분 다 대학을 갔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부모님하고 형제들하고 다른 그 친척들은 같이 피난 내려오진 않으셨어요? 그 이제 시기로 봐서 저희가 이렇게 피난을 내려왔고 그 이후에 이제 친척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좀 몇 명 있었는데 이 시험 보면 뭐 이모 고모를 잘 구분을 못했어요. 삼촌이 뭔지. 왜냐 피난촌에서 전부 이모 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머리 박히니까 못 바꿔요 그거를. 옆 아저씨도 뭐 삼촌이었고. 그리고 이게 시험 보면 항상 틀렸죠. 저와 비슷한 분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도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축현초등학교 나오고 네. 중학교는 상인천 중학교, 상인천 중학교, 네, 인천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네. 인천고등학교는 지금 지금의 자리가 아니라 그죠? 아까 얘기한 배다리 쪽에. 예, 배다리에 학교가 있었죠. 그럼 대학교를 가셨는데 대학교는 무슨 과를 전공하셨어요? 저는 중앙대 경영학과로 다니다가 2학년 때 이제 군대 갔다가 와서 복귀해서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는 뭐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이제 부러워하고 저는 또 럭키하다, 아주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목재 업무가 일본에서 배울 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는 전자업계에, 당시에 전자업계에, 동양정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성사하고 동양정밀이 대표적인 전자회사였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삼성전자, 대우전자 이런 거 없었죠. 없을 당시에. 그래서 제가, 동양정밀에 이제 최초로 제1대 공개체험으로 들어가고, 2년 후에는 이제 대우 실업의 대우 전자과가 전자업이 커지니까 대우 전자 주식회사를 이제 발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이 제가 또 1기에 들어가서 양쪽에서 만 4년간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셨겠어요. 예, 그 당시에 좀 해외 나가기 힘들 때인데 제가 유럽 담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에 수차례 나갈 기회도 갖고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총각 시절이죠. 20대. 예,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영어도 잘하시겠어요. 그냥 후지발지수 해나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초창기 영림목재 설립할 당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업계에서 제가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섬유나 뭐 피혁, 신발, 가발 이런 거 수출할 때인데, 상당히 빨리 전자업계 들어가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LSI라는 칩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었는데, 일찍이 그 분야를 배우게 되고, 또 활동도 활발하게 이제 막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시절이었는데, 아버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바의 간석동에 제소를 이제 땅을 임대해서 포도밭을 일궈가지고, 고전의 직전에 이제 군대를 갔고, 그 군대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런 제소를 포도밭을 일궈서 임대해서 그거를 찾았었죠. 그런데, 1976년도인데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저는 사회활동을 막 열심히 또 남부럽지 않게 하고 있었는데 안 들어오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안 된다, 가업을 이어야 된다, 여동생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회사에 사표를 내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 회사가 대기업이었고 상장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상급사원 주사로 있었는데 많이 이제 아껴주셨죠.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니까 그 회사 측에서 패밀리 측 한 분께서 자기 차에 타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88도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만 이제 차가 이렇게 임시 비포장도가 돼 있었는데 글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그래서 알아보시면 우리 그룹의 자회사가 만석동에 회사가 있는데 알아보면 실제로 아버님이 운영을 하셨고 그 부산물을 가져다가 그런 상자, 그 당시는 상자가 거의 나무였죠. 그렇죠. 뭐 빵 상자, 음료수 상자, 과일 상자, 펜트 상자, 상자 전부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그맣게 제재해서 그때는 못도 안 박았죠. 그런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조그맣게 했지만 차츰 이렇게 기업을 500평짜리 땅을 또 사서 도화동 인천교짜리에 500평을 밭을 사가지고 논이었죠.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전자의 좀 선두격이었는데 그 당시에 떠나게 되고 이제 목재로 와서 목재를 하게 됐습니다.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자에서 많은 배운 거를 목재업에 이제 이전시켜서 응용하려고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아직 큰 기업을 못 만들었지만요. 네. 그러면 영림가는 그러니까 대우에 다니시다가 영림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면 동양정밀에서? 그게 좀 복잡한데요. 하여튼 뭐 결국엔 다 전자회사고 딱 만 2년씩 이게 근무했는데 그것도 다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좀
동양정부를 그만두게 된 동기가 아버님이 좀 합판 사업을 해보자. 합판 사업을 대리점을 좀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의 대성목재라든가 선창산업 이렇게 우수한 회사들이 있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상자를 조그만 걸 하시다 보니까 대리점을 해도 좀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저를 불렀는데 제가 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제가 크게 잡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하고 계셨었는데 최근에 우리 석유 나온다고 발표를 해서 옛날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76년도 1월 15일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금의 주안 그때는 허월판이었거든요. 주안이.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옆에 건물이 하나 딱 있었어요. 2층짜리가. 그래서 거기를 계약하려고 그날 1월 15일을 잡았어요. 날짜를 잡고 버스를 타고 찍으러 가는데 그때 이제 계약금은 허리 차고 현금을 갖고 가야 되면 허리 차고 계약금을 갔는데 갑자기 1월 15일인데 76년을 기억합니다. 1월 15일인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민방공 훈련. 사실 다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서 근처 다방으로도 다 들어간 거죠. 탔던 사람들이. 근데 연두교수가 또 이어서 조그만 텔레비 그때 있을 때인데 연두교수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포항 쪽에서 석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발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방에서 뭐 설악교하고 모르는 사람끼리 막 환호를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좋은 날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연두교수 끝나고 이제 면방구 끝나고 이제 걸어서 갔죠. 뭐 얼마 좀 걸어가면 되니까 도중에 내렸으니까. 갔더니 주인 한 시간 나고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그 부인께서 뭐 부인이 사인 도장 찍어도 되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뉴스 보셨습니까? 기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계획하러 갔는데 약속하고 석유 나오니까 안 된다 이것 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요? 그죠. 아니, 파는 게 아니고 임대. 임대를 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로변에. 얼마면 되겠냐 했더니 자기는 생각해 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버스 타고 다시 터들터 집으로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야, 잘 됐다. 너 직영생활 좀 더 해라 그러는 거예요. 좀 더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화동 영림목재로 오셨을 때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26이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제가 돌아오자마자 결혼을 바로 하겠다. 이 어떤 간에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아무리 조그만 기업이지만 가정이 안정돼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을 3번만 보겠습니다. 3번 보고 그 중에 골라서 지금 결혼했습니다. 잘 살고 계시는 거죠? 2녀 1남으로 지금. 아까 제가 올랐던 친구가 여기 지금 부사장이면서 아들입니다. 예. 엄청 잘생기셨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다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가서 처음 영림목재가 설립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억이 나시면 왜 간속 사거리였을까? 그런 이야기들하고 같이. 우선 아버님이 하던 사업이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등록금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간 건데 이제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낮추셔가지고 아버님의 그 경험이 목재에서 톱을 갈던 아주 고급 기술이거든요. 지금도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뭐 현장에서 공장장과 보건가는 분이 톱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본어 표현인데 메다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다요? 메다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톱을 가는 기술자 일제시대부터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제설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돈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옛날에 도와줬던 분, 그분이 이제 동대문에서 옷장사라고 공장을 차려서 좋아진 상태라지 거기서 돈을 빌려다가 짓기 시작했고, 왜 도화동이냐, 왜 석촌 입구였냐 하면 거기가 값이 싸고, 근데 나피포 정도였거든요. 예, 거기에 포도밭을 임대한 거죠. 그래서 포도밭을 일구 겨울에 이렇게 칸막 치는 거 보고 제가 군대 갔는데, 예, 그후에 뭐 휴가 나오면 가동하는 걸 보곤 했습니다. 싸고 좀 넓은 데를 간 거죠. 예, 그 당시.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 목재 회사를 운영하려면 이제 물류가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물류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외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참고적으로요, 그때 당시에 인천에서 그때 가장 컸던 가구 회사가 있는데 보르네오 가구라고 있습니다. 보르네오 가구는 그 안으로 더 들어갔었어요. 이게 우리는 그래도 그 석촌역에 중심지에 있었는데, 그때는 상인천 중학교도 안으로 들어가고 나와서 인구가 분리되면서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인천 중학교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보르네오 가구는 더 안으로, 지금의 고단동 쪽에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 철강이나 목재 이런 원자재는요, 지금 다 보면 지금 중심이 됐지만 다 야외였죠. 서울서도 마포가 옛날에 다 제조소가 진립했고요. 그 다음에 저 화양 쪽에, 뚝섬 쪽에 제소가 거의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이라든가 바다가 껴서, 그리고 외지인데 큰 원목이 내려놓으면요, 그때는 지게차 이런 장비들이 없을 때니까 포장도 못하고 옆에 집이 막 흔들리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야외로 나갔던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런 지역에서 제소들이 이렇게 호칭을 받은 거는 땅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천시던 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유지하면서 땅값이 많이 뛰어서 동네 유지가 됐던 거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그때 상호명이 영림목재였나요? 예, 개인 영림목재였습니다. 제가 와서 주식회사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영림목재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뭐 아버님 의견이면 중국에 유명한 목재회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빛날 영자 스플림을 썼는데, 그 이후에도 많이 영림목재가 일본에도 가니까 길거리 있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한문도 갖고. 좀 인천의 영림 임업이라고 우리 황 회장이 하는데 사업 잘하고 계신데, 그분도 영림이다. 영자가 한문이 좀 다릅니다. 예. 그건 경영할 영자고 우리는 빛날 영자인데, 우리 옛날에는 뭐 대성목재가 많고 제일, 대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금했죠. 똑같은 걸 못하게 지금 금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자연스럽게 호칭을 막 정했으니까. 그러면 왜 아버님이 아니라 어머니가 대표를 하셨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으셨어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아버님 하던 사업이 무너졌으니까 아버님 사업으로 못하는 거예요. 네, 금융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재무관계나 이런 것이 어머니 이름으로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어머님이 대표를 하시게 되고요. 네. 그럼 어머니도 같이 사업에 함께 참여를 하셨나요? 고생하셨죠. 현장에서 나무 묶으시고 그랬죠. 여기 머리에는 수건 쓰고 이 나무 이렇게 끈으로 묶고 화목 운반하시고 그런 거 하셨죠. 아버님은 대적으로 원자재 사시고 파시는 거 하시고, 아내 관리는 어머니가 격리 뭐 이런 거 다 하셨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똑똑하셨어요. 대단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책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주위에서 아세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처음에 간석 사거리에 공장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그때 규모가 한 400평 됐을까요? 그 평수는 작았는데
근데 원목은 못 들여왔어요. 규모가 안 돼요. 뭐냐면 이제 합판 회사에서 원목을 길게 들여오잖아요. 양쪽을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이가 있고 또 그래서 갈라지 말라고 S로 된 영문 S자 S 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쇠를 양쪽에 박아요. 근데 이걸 합판에서 이걸 돌리면서 비닐을 만들면서 깎아야 되는데 원목을 깎잖아요. 쇠가 있으면 안 되니까 끝으로 해서 잘라내요. 이 잘라낸 거 가지고 그걸 사와서 박스를 만든 거죠. 박스는 작으니까 박스가 요만하잖아요. 상자가. 아, 잘라낸 부위를 가지고 사가지고 원목을 하면 값이 안 맞고 화목 같이 파는 걸 갖다 사다가 여기 제재해서 길이 자르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못을 박는 것까지 생각을 못 하셨고 이렇게 묶어서 예를 들면 소주 회사 그 당시에 사막 소주하고 진로와 양분하고 있었거든 시장을. 이제 거기에 그 원재를 갖다가 거기다가 내려놓으면 제가 또 나중에 직접 가기도 했는데 거기서 못 박아서 이제 공장에 병을 닫는 역할을 한 거죠. 병이 그 안에 12개, 12개 다 담긴 거죠. 그래서 그 공장은 아주 좁고 그랬지만 그때는 도로변이 다 비포장이니까 길거리에만 원재재 내놓고 그랬죠. 그 당시에.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잘라낸 S자 그 S깡 S깡 그 잘라낸 그 부위를 가지고서는 네. 상자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아마 주위에 이게 그동안에 목재업계를 아버님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그 얘기 좀 길어지는데 중간업자가 있었어요. 그 진로에 납품하는데 그 두 분이 오시는데 그냥 오토바이 타고 오셨죠. 근데 자가용이죠 오토바이가. 두 분이 내가 한 번은 키가 크고 한 번 작아서 내가 홀쭉이가 뚱뚱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막 소주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있을 때인데 부도가 나서 그때 다 어음이었지 않습니까? 어음을 우린 받아서 대성목재 갖다 준 거죠. 그리고 원재재를 받아오고 이렇게 일부는 할인해서 지원도 임금이라든가 일반 비용을 썼는데 거기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망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홀쭉이 뚱뚱이가 그 어음을 반값에 사겠다. 왜냐하면은 소주라는 게 독점적이고 일시적으로 자금 문제가 있어서 무너졌다. 그래서 부인도 재산 가고 뭐 부동산을 다 현금화할 시간만 주면 되고 또 아들도 당시에 검사였다. 그래서 살아나는데 대신 그러면 50%만 주고 사겠다. 우리 거 외에도 딴 데 거를 다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휴가 나와서 부모님을 뵈니까 의견이 다르신 거예요. 아버님은 기다리시자. 이걸 팔지 말고 다시 살아날 거리요. 이게 50%에 팔면 억울해서 어떡하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우리는 아무도 없다. 친척이 필 안 나와서 호를 다진 우리인데 이거 운영할 때도 이 자금을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했는데 서울에서 잘 되신 분, 어머니 옛날에 도와줬던 분이 잘 돼가지고 동대문에서 이제 옷 장사에다 공장까지 차렸어요. 거기서 이제 빌려와서 개죠, 적금. 개를 벌써 갚아 나가는 중인데 이게 만약 어음이 문제가 생기면 오갈 데가 없다. 우리 현실이 필요하다. 50%를 팔고 현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의견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어머님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진행을 했죠. 현실로. 다 대성목재 가서 얘기하고 어머니 회수해서 현금 50% 바꾼 거죠. 다시 그걸 대성목재 주고 모자란 돈을 우리가 벌게 벌써 갚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부도가 사막소주 완전히 지금 죽었죠. 그게 현실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홀쭉이 뚱뚱이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거 그냥 언더 테이블 얘기인데 둘 다 자살했다고 들어가요. 그걸 감당 못해서.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겪어내면서 지내온 거죠. 그럼 그 어음을 갖다가 대성목재에다가 두게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지금 그 S강으로 이제 잘려진 그 원자재. 우리는 원자재죠. 예. 그건 화목으로 팔지만 우리는 원자재죠. 그러한 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거죠. 부산물이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산물을 사오는 거였네요. 그렇죠. 원자재 값으로 준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어음으로 대신 했었는데 네. 그 어음이 부도날 다 종이 되는 거죠. 예, 그때는 길게 끊었거든요.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끊었거든요. 보통 1개월 있다가 이제 어음을 한 5, 6개월 되는 것이죠. 돈 현금으로 돌아오려면. 그러니까 그게 지나갈 거, 지지나갈 거가 다 종이가 된 거죠. 이거 못 갚죠, 지금. 그러면은 영림목재에서 그러한 그 이제 대성목재 입장에서 보자면은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영림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사갔나요? 아, 이거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사실은 한 10몇 개 회사가 줄로 서 있었어요, 순서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름이 이렇게 흔할 때가 아니고 시설이 없어서 목욕탕 특히 전부 이 나무를 가서 뗐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 이게 뭐 특권화되어 있고 지금도 화목은 귀한 편입니다. 지금도 제주도들의 주요한 수입원이죠. 근데 그때는 또 귀할 때예요. 전기나 기름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게 운영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여담인데 제가 저 술을 좀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는 국내, 서울, 물론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안 돼 보이죠. 이따가 얘기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 가서 동경대학이라고 동경대학에 가서 1년간 연구로 있다 왔어요. 동경대학 농학부. 왜냐하면 농학부라는 게 목재거든요. 목재도 분야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목재 산업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또 들은 바로는 목조 건축이 가장 파이널입니다. 목재 산업의 꽃이라고 그럴까, 열매라고 그럴까. 목재가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요. 지금 이 테이블도 저희 주요한 품목 중에 이게 원목입니다. 하나로. 그래서 한 3, 4년 건조시켜서 만든 건데, 여러 가지 가구도 있고, 또 악기, 주요한 악기에 목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삼위악기와 더불어서 많은 회사를 키우고 커지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삼위악기도 영창악기도 무너지고 대호피 하나도 없어지고 알려지지 않은 중견기법이 다 거의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분들이 인수해서 다시 잘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목재들이 있지만 물론 또 앞으로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 사안과 연결되고 꾸준하게 많이 쓸 것은 목조 주택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하여튼 최근에 만동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7, 8천 동 정도가 매년 건축되고 있거든요. 일본 불경기 때 2, 30만 동이에요. 연간. 목조 건축이.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삶이 좋아지고 GDP가 이제 뭐 4만 불, 5만 불 올라가면 많이 목조, 지금 아파트가 추세인데 점진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목재를 섞어 쓰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미래는 제 다음 세대, 차기 세대들도 목조 건축에 중심을 둬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2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뒤늦게 우리 역사가 지금 53, 4년인데 2년 전에 한 건 늦게 한 거죠. 뒤늦게. 그래서 제가 일본의 그런 목조 건축의 설계라든가 시공 또 자재 이 삼박자거든요. 설계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다 좋아도 설계가 나쁘면 뭐 무너질 수도 있고 불편하고 설계가 아무리 좋아도 시공을 잘못하면 엉터리로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두 개가 좋아도 자재가 엉터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 시공, 자재까지 이 3박자인데 그러한 것을 이제 최고의 대학이 동경대학이거든요. 우리 서울공대처럼 동경대 농학부가 있어요. 1년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간이 좀 비었죠. 1년간 비어가지고 그 안에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유 대단하십니다. 예, 그게 젊은 시절에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연세 있으신 다음에 더 연구하고 개발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한마디만 더 좀 보태면 제가 강계 2022년에 가서 작년에 왔으니까 근데 2022년 만 20년 전인 2002년도 제가 와서 대학을 가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이제 50대 초반이죠. 근데 만 20년 만에 이번에 간 거예요. 그 2002년도에 간 거는 와서 대학원을 가서 연구원이라는 적이 있습니다. 저걸 신청을 해가지고 1년간 있다 왔는데 참 그 사립대학이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 유감인 건 농학부가 없는 거예요. 목재사 관련된 학부가 있어야 거기 출신들이 목재업계 가고 또 학교에서도 그 연구 자료가 있고 교수들이 있고 업체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와서 그걸 못 참에 몰랐죠. 모르고 이제 일반적인 경험을 쌓고 간다고 왔는데 일본의 목재 신문이 있고 어떤 발표가 있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냥 잘못 알았다기보다 농학부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나라가 길잖아요. 그러면 저 홋카이도부터 저 함께 가고시마 현까지 부지런히 다녔죠. 그런 결과 농학부가 100년 넘은 데가 4군데가 있었어요. 동경의 도쿄대학, 그다음에 교토대학, 홋카이도 대학,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지금 됐고 그때 당시는 100년이 안 됐구나. 그런데 저길 갔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다시 오리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오면서 다시 간 게 2022년도입니다. 그 전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또 터득된 거예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허가는 맞고 학교로부터 허가는 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학교부터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이제 목적 건축에 대한 그러한 것을 1년이라 너무 짧아서 많이 배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목적 일부 알고 있고 거래선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거래선들이 있었고 또 전에 와세대학에서 1년간 한번 이쪽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작년 3월 말에 일본은 1개월이 늦어요. 우리는 3월 2일 학기잖아요. 가을 학기가 9월이고 근데 일본은 4월 2일, 10월 1일이래요. 한 달이 늦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에 접어서 3월 말에 갔다가 작년 4월 2일 날 완전히 귀국했죠. 예. 그러면서 여기가 완공이 돼가고 제가 늦게 일로 이제 그래서 먼저 팀들이 오고 지금 남동에도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 남동, 청라가 최근에 쳐서 왔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는데 사무실을 제가 바다에 가지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래서 이게 만석동, 화평동 이쪽에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좁아가지고는 안 되는데 능력도 안 되고 마땅한 거 고민하다가 마침 여기가 돼서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에 이렇게. 제가 제일 잘하는 요즘 얘기가 뭐냐면 인천이 바다를 통해서 바닷길도 열리고 하늘을 통해서 하늘길도 열리고 바로 요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또 산 연일고가 네. 저기 인천대교잖아요. 저 끝에. 저기 영종대교. 예. 여기서 내려요. 네. 그래서 제가 옥상 좀 나가서 보면 옥상에 삐죽하게 탑을 했는데 선전탑하려고 차 타고 다니면 잘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막소주에다가 납품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 박스 한 개당 몇 개 소주가 들어갔을까요? 글쎄요. 왜냐면 제가 들어와서 바로 근데 이제 진로가 사막이 무너지니까 이제 진로로 들어갔는데 오자마자 이제 제가
좀 다각화를 해나갔어요. 그래서 일부 있던 삼리빵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삼리빵에 전부 박스가 나무였고요. 그때 막 코카콜라가 들어오고 뭐 판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막 생겼어요. 수원에 30만 평에 그냥 뭐 그래서 거기가 제가 6번째로 들어갔나요? 그 박스만 하는데. 근데 제가 아주 그 많은 걸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남보다 싸게 빨리 그리고 옛날에는 통일음지가 있었거든요. 통일음지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때 통일음지가 있었는데 화물차는 통일음지가 없었어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그래서 술 많이 먹고 취해서 12시 넘으면요 타이탄 불러서 타고 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술꾼들은. 그러니까 비싸지 비싸. 잘 몰라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화물차를 이용해서 밤 12시에 들어가고 그랬었죠. 다만 그 당시에 월남 시장이 좋아가지고 운전사들이 다 흘러가가지고 공장장 월급보다 더 줘야 기사가 채용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전부 운전을 해라. 타이탄. 큰 건 뭐 인천에서만 하고 제가 큰 화물차는 제가 하기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도 몰라서 다 태워먹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때 직원들이 많이 고생들 하고 밤에 새벽에 이게 통행금지 시간에 안 막힐 때 공급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뭐 페인트 회사 뭐 여러 가지 관련 회사들이 이제 팔레트 그러니까 지게차가 이제 실용화되면서 지게차가 이렇게 팔레트랑 뜨거든요. 지금 저희 견본이 이 밑에 게 팔레트입니다. 위에 팔레트. 예. 그동안 다 어깨를 매던 거를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지게차가 생김으로 해서 이걸 떠서 화물차에 올려주고 저희 가서 또 이 화물차가 내려주고 이게 전부 옛날에 전부 이게 목재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특히 여러 가지를 나무로 썼는데 냉장고 할 때 냉장고 바닥이 목재였어요. 이게 없으면 출고가 안 돼. 완성품이 기다려도 빨대가 다 대줘야 이 위에 얹혀서 포장하고 화물차실에서 전국으로 갔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빠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 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6번째로 들어갔죠. 앞에 5개 회사가 먼저 이 팔레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1위로 올라 서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이제 좀 부라고 뭐 그래야 뭐 작은 회사의 부지만 불을 갖추면서 이걸 또 제가 끊습니다. 미리 3개월 전에 삼성그룹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를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개월 후에는 우리가 공급을 안 하겠다. 지금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영림에서 제가 3개월 후에는 공급을 안 하겠다. 우리는 이제 원목을 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볼트나트 만들었는데, 이거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볼트나트만 만들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공표를 한 거죠. 그죠. 원목 들어가면 이제 도화동 500평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거 하나가 24피트인데 돌수가 거의 없으니까 넓은 데를 준비하면서 준비를 착착착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통보를 했더니 여름날이었는데 회사 앞에서 키 작고 대머리가 이제 친구가 이게 뭐 상호를 자꾸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 난 웹에서 오다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명호 우리가 삼성 비서실에 그때 이 회장님 살아계실 때인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뭐 상의들끼리도 하고 올라가시자. 그래서 이제 제 방에 가서 그때 500평이 조그맣고 그랬더니 그만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문제를 그러시냐. 그래서 실장님이 자기를 갔다 와라고 지명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많은 회사들 그 많은 협력회사들이 있는데 이 조그만 500평의 목재 화목 가지고 만드는 회사에 비서실장이 관심을 가지고 과장을 보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가 좀 내놓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막 그 냉장고를 만들잖아요. 그럼 크기가 다 달라. 그래서 뭐 120리터, 150, 180, 200, 220. 이게 매번 바뀌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구매가에서 어제 분명히 내일 220 넣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150을 넣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 그러면 이게 제재를 바꾸고 또 못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날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넣어요? 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수원에 가서 구매가 우리 주문을 주는데 어디서 주느냐. 영업부에서 준다는 거죠. 영업이 팔리는 거 따라서 대리점이 뭘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니까 그거를 박스를 넣어라. 여유 있게 쌓아놓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요 삼성전자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그러면 영업부에서 그럼 결정하는 거냐? 기획실에서 결정한다. 영업부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획실로 넘기면 기획실 결정해서 그날로 즉시 구매분 내려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내리러 가야 돼. 그랬더니 이 지게차가 삼성도 없었어요. 한 두세 대? 우리가 내려야 돼요. 나하고 기사가 가서 둘이서 맞잡고 내려주면 땀 닦고 담배 필 때라 담배도 피우고. 그러고서 반드시 영업부와 기획실로 가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업체 등록번호가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구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부에서 내라고 뭘로 보내라. 그럼 와서 그거 하지 말고 이쪽 문제를 만들어. 혹시나 비상용만 만들고 딴 거 만들어. 그 다음날 다른 모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이걸 대응을 계속 허둥대는 수밖에 없고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양이 많이 가기 시작했죠. 근데 어느 날 다 내리고 이렇게 담배를 탁 피는데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언덕에서. 그게 정답이구나. 뭐냐면 그게 만화식이 불도 탁 켜는 아이디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였구나. 이게 뭐냐면 24시간 가동했거든요. 3교대로 냉장고로. 이게 나올 때 칠판에 3교대가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모델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오후에 내리는데 오늘 밤하고 내일 할게 나와. 내일 오후까지. 칠판에 분필로 넓게 탁 올라 쓰고 옛날 얘기니까. 그러고 있어요. 저걸 사진 찍어서 저걸로 해야 되겠구나. 거의 맞는 거예요. 90% 이상이. 그러니까 뭐 200리터, 아니야, 120리터 만들어. 그럼 쭉 연락하다가, 우리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가지고, 여기서 그냥 지구리 바로 실어가지고, 차를, 타이탄을, 또, 롱바디라고 혹시 아세요? 2.5톤, 4.5톤, 복사가 4.5톤인데, 긴 게 나왔어요. 왜냐면 가볍고 부피가 큰 게 가구 같은 게, 선창산업, 썬퍼니처 가구라고 개발을 시킨 게 기아 자동차의 복사 4.5톤에 긴 거. 같은 무게인데 긴 거예요. 우리 시키기 빠르 시키기 딱 좋은 거지. 거기다 잔뜩 싣고 다닌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양을 우리가 장악한 거예요. 6개사 중에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가장 많은 양을. 또 원자재가 귀하니까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또 기발한 또 아예 있어가지고 싸게 사서 그냥 갈리기만 하는. 화목으로 남는 이런 게 자르는 게 아니고 각재를 키기만 하면 되는. 또 값도 싸고. 그거 갖다가 이제 장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하겠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뭐 구매가 잘못했냐? 단가가 안 맞냐? 당장 조정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만저만해서 좀 더 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사인해 주시겠습니까? 해주겠다. 그 사람 책임 아니다. 우리가 진로를 바꾼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얘기를 길어졌습니다. 네. 좀 아까 네. 그렇게 할까요? 쉬었다 네. 하시죠?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